네, 안녕하십니까? 무명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항하는 이론이죠. 대륙, 백제설, 그리고 대륙, 삼한설, 신라고구려, 백제. 자, 이러한 이론에 대한 여러분들이 모르는 숨겨진 이 비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중국인들이 정설처럼 믿고 있는 공자, 한국인설, 그리고 한국 우주 만물 창조설 요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숨겨진 비밀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요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오른쪽 상단에 이 카드 다시 보기를 누르셔서 해당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한참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서 삼국, 삼한, 우리나라 신라, 고구려, 백제가 원래는 중원 땅에 있었다. 이러한 주장이 요즘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책보고라는 이 유튜버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있죠. 중국 대륙, 북경에 또는 북경 주변에 중국 중원 땅에 그 여러 가지 고구려 백제 영토가 존재를 했다. 이러한 주장을 했는데 사실 지금 오늘 이 만드는 영상의 주제는 이 내용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이미 90년대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드는 취지는 요것을 약간의 MSG를 쳐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지금 활용하는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실체를 정확하게 일반 사람들이 지금 뭐 90년대만 해도 벌써 뭐 3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30년 넘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당시에 실체를 잘 몰라가지고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겪고 경험했던 그 내용들을 좀 밝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책보고라는 이 유튜버는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그 중국의 우리 그 고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지명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래서 이 대륙 이 삼한설 요것은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좀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거 자체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지금 책보고 유튜버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조선족 기자가 중국 땅 내에 북경 안에 고구려 지명 요런 것들을 이제 그 조사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유적이나 유적을 밝히는 그런 지명들, 그리고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도 있고 신라도 있고 요거를 얘기하는 그런 지명들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밝혀낸 그런 그 책을 냈었죠. 그래서 요거 자체는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사실에 가깝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죠. 근데 제가 오늘 문제를 삼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책 보고 유튜버가 소개한 고구려가 왜 북경에 있을까? 이 책을 쓴 저자는 이 조선족 기자입니다. 북경에서 일하고 있는 그 기자인데 이 기자에 대해서 이 기자가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증거 자료들을 공개를 했죠. 이 중국 중원 땅에 있는 고구려 지명들, 그리고 요거 말고도 이 백제와 신라 지명도 공개를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은 많이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데 제가 좀 몇 가지 좀 체크를 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자, 92년도에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고 많은 국내 그 회사들이 중국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이 청도 또는 이제 그 선전, 뭐 광저우, 뭐 요쪽으로 많이 갔습니다만 원래 처음에 갔던 데들은 대부분 조선족 자치주 쪽이죠. 였죠. 자치주 쪽이었고 이때 이제 한국 회사들이 많이 갔었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이 놀라운 이 소식을 접하게 돼요. 이 90 그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 95년 이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적인 어떤 그 일정들이 있어서 그렇겠죠. 중국에 갔는데 이 조선족 그 공무원이었어요, 당시에. 공무원이었었는데 이 공무원이 이제 그 중국 이 중원 지역을 둘러다니면서 과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지명이 남아 있다.
그래서 요거를 그 지도를 다 이제 체크를 해 가지고 요거를 이 발표하는 그 책을 한번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충격을 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그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당시만 해도 이 중국은 호구제가 엄격해 가지고 공무원 신분이니까 이렇게 막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지, 함부로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그 한마디로 통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요런 일들이 좀 하나 있었고 요거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지금 당시에 이 조선족에 대한 그 중국 정부의 이 관점은 조선족 탄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각 그 소수민족의 문화를 어느 정도는 존중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뭐 동북공정해 가지고 뭐 고구려도 또는 이 몽골도 뭐 중국의 역사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당연히 고구려는 이 한 중국인이 아니다. 소수민족 자치지역이고 이민족이다. 이러한 그 인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선족들도 이 뭐 중국인이라는 생각, 글쎄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 서로 기본적으로 이 호구제로 묶여 가지고 그 이 지역 간 이동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안 그래도 민족 감정도 사실 한족 입장에서 이 동북 그 조선족이나 이런 만주족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인식도 별로 좋지도 않은 데다가 교류도 많지가 않은 이쪽에 대해서 이 우호적일 생각이 없겠지 당연히. 그래 가지고 이 조선족도 그렇고 거기에 사는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이쪽은 그야말로 소수민족 자치주의였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별개의 인제 그 역사를 별개의 역사를 가지는 그런 이민족이다, 이런 인식이 매우 강했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이러한 그 자기 뿌리 찾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지금 현재 이 태자당 이 시진핑 집권기에 이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은 소수민족 문화 말살 정책입니다. 한마디로 한족 동화 정책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전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었어요. 그래서 각 그 소수민족의 자기 고유의 색채를 그 이 보존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중국 중앙정부에서 장려를 하는 그런 이 분위기였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방금 보여 드린 그런 그 조선족, 제 기억으로는 공무원이었거든요. 공무원이 자기 뿌리 찾겠다고 이렇게 그 각 지명을 조사하러 다닐 수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저희 같이 이 초창기에 들어간 사람들한테는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 한민족의 이 정통성을, 정체성을 이렇게 간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조선족이 당시에는 이 중국 자체가 매우 가난했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 동북 지역은 조선족이 살고 있는 동북 지역, 이 뚱베이 지역은 이 중국 내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한국 사람들이 처음 이제 그 수교 전에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이 '잘 먹고 잘 살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 가지고 전부 다 대가리가 다 깨졌었다고. 그래 가지고 인제 그 우리 이 국힘당 국회의원이죠. 인제 그 누구야, 이 하태경 의원은 그 연변 대학교로 인제 그 대학원으로 이 유학을 갔다가 와 가지고 국힘당에 입당을 해 보죠. 원래 저 뭐야, 이 좌파였습니다, 운동권. 그랬는데 이 생각이 인제 바뀌었나 보지 뭐. 근데 바뀔 수밖에는 없죠. 눈으로 본 현실이 극심한 가난과 감시 속에 있었던 시절이다 보니까 이 저도 황당했었습니다. 깜짝 놀랐고, 심지어 그 길 가다가 앉아 있을 자리가 없어요. 제대로 뭐 음식 하나 먹을 만한 데도 좀 마땅치가 않았었고. 자, 이렇게 극심한 가난과 통제 속에서도 그래도 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에 좀 이 같은 동포로서 좀 엄청난, 좀 신선한 이 문화적 충격을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그 제가 이 보다 보니까 조금 좀 의도가 쪼금 좀 이상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일단 이 책에 대한 저자에 대해서 뭐 좀 먼저 좀 살펴보자고요. 이 고구려가 왜
국경에 있을까? 이 책 내용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건 원래 저는 90 년대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문제는 이 저자 김오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좀 의아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 이 김오림이라는 저자를 보면 지금 이 책이, 자, 김오림이라는 사람은 연변에서 대학을 나왔고, 당연히 조선족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이 북경의 중앙 언론사에 근무하고 있다. 자, 이 공산국가의 중앙 언론사 근무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선전선동과 이 인민무력부, 이게 그 공산 체제를 이끌고 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죠. 선동부, 이 공산당원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좀 여기서부터 좀 쎄한 느낌이 들어요. 중앙 언론사에 근무를 하고 있다?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이 조선족 이 저자는 그 언론사였으면은 내가 기억을 했을 텐데, 여기서부터 좀 뭔가 좀 느낌이 좀 쎄한 느낌이 좀 듭니다. 자, 대륙과 반도의 방방곡곡을 탐방하면서 역사와 무속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뭐 그렇다고 하고, 그동안의 답사 기록을 정리해서 뭐 이런 책을 냈는데, 처음 이 고구려가 왜 북경에 있을까? 이 책을 낸 게 2012 년이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제 기억엔 90 년대에 였었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저 개인적으로 2012 년도면 제가 중국에 없을 때였거든요. 중국에 내가 없었는데 그다음에 이 책이 나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첫 발간이. 여기서부터 좀 뭔가 좀 어긋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를 제가 그러면 당시에 이미 중국을 나와 가지고 중국 내부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이 개인적인 어떤 그 정보 루트를 통해서 들었었다는 얘긴데, 이 과정에서 요러한 이 역사적인 내용들이 뭐 정보로 들어왔을 리는 없을 테고, 제가 그 중국에 있던 시절에 제가 들었던 기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012 년도다. 이때는 저 중국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계속 인제 쭉 찾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 이 저자 김오림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던 난세에 태어났다. 그래 가지고 뭐 어떻게 돼서 이 시골 대학, 중국 연변에서 뭐 대학 나와 가지고 이렇게 뭐 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문제는 그러면 문화 대혁명 을 봐야 되겠죠. 중국의 문화 대혁명은 66 년부터 76 년까지 10년 동안 이 모택동에 의해서 주도된 이 극좌 사회주의 운동이죠. 사실은 문화 대혁명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이 조선족 들이 탄압을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지어 일부는 이 북한으로 이 도망을 간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도 처음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잘 처음에 가 가지고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처음 어리둥절했었습니다. 아니, 중국의 공산당 홍군 이 저기 그 주력 부대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조선족 부대가. 그리고 그 척척한 애국 그룹들인데 공산당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여기서 이 그 간첩으로 몰려 가지고 심지어는 북한으로 도망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그래 가지고 좀 어이가 없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하튼 그 부분은 오늘 얘기에서 뭐 벗어나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자, 이 1966 년부터 시작된 게 문화 대혁명이면, 이 김오림이라는 이 저자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현재 59 세. 그러면 제 기억에 예를 들어 95 년이라고 얘기를 하자고요. 95년 정도 됐을 때 이때 나이가 30 살이에요. 자, 그러면 20 대, 당시 20 대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20대 이 중앙 언론사에 근무하는 이 완전히 신빙 기자가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이 그 고구려 지명들을 이 그 찾아볼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낼 수 있었을까? 저는 여기서부터 좀 의문이 드네요. 이 20대 신입 직원을 이렇게 그것도 기자 생활하면서 이럴 만큼 이렇게 그 풀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럴 돈이 있었을까? 제 기억에 그 공무원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 90 년대에 그때도 한 30대 중반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저자가. 제 기억이 이 부분은 뭐 제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이라 이 사실관계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자꾸 이 다 거론하는 이유는, 지금 이러한 이 중국 이 북경 고구려설 또는 대륙 사만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심 한
심리적 가심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30대 중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정도 되면 얘기가 되죠. 시간적인 여유도 좀 낼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뭐 교통비 정도는 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이 중국의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던 건 아니에요. 이 북경 그 주위 한마디로 하면 인제 이 양자간 이북 지역 요쪽을 인제 주로 다니는 거니까 뭐 이거는 가능하다 이 얘기 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제가 나고 있는데 지금 이 김우림이라는 사람은 좀 여러 가지 좀 쎄합니다. 북경의 중앙 언론사 이 공산당의 이 간부 이 한마디로 공산당원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언론사에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처음 책 출간한 시점도 무려 제 기억에 비해서 한 20년 차이가 나죠, 시차가. 이 부분도 그렇고 이 한참 답사를 다닐 때 20대 나이인 그 사람이 이러한 답사들을 다닐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는 것도 좀 어이가 좀 없고 이 시절은 그렇게 여유로운 시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도 너무 좀 의아합니다. 자, 여기서 이 무명의 또 다른 이 통찰력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저의 소설입니다. 소설. 무명의 국은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시선. 자, 이 원래 지금 이 제 이 경험에 비춰보면 중국은 사실은 이 동북공정 처음에 이 "뭔 헛소리냐." 이런 반응이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때 그 시기에 살고 있는 이 주민들부터가 이거를 이해를 못 했어요. '고구려가 어떻게 중국의 역사냐?' 이런 시각을 다 가지고 있었고 이 조선족들이나 만주족들이나 이 동북 지역은 전부 다 이민족이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 이 호구제가 아직 살아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여러 군 이 여러 지금처럼 여러 이 지역 사람들이 섞일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아니었었어요. 이 중국의 호구제는 원래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에서도 이 다른 지역 넘어가려고 그러면 통행증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교류가 빈번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조선족들도 그렇고 이 중국인들도 그렇고 이 고구려는 '중국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게 당연한 인식이었습니다. 전 단 한 번도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다. 중국의 일부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몽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러한 주장을 한 걸 단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90 년대로 기억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 북경 주변에 이 고구려 지명이 아직 남아 있다. 이 백제도 있고 신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러한 지명이 남아 있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제 조선족 당시에는 인제 공무원이었었는데 책을 출간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책이 상당히 충격을 줬어요. 이 우리 같은 이 한국 사람들한테도 충격을 줬지만 이 중국에 나와 있는 그 일본 사람들한테도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요게 인제 넘어가죠 당연히 일본으로.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일본에서 계속 그런 밑밥을 좀 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 대륙 고구려설 대륙 백제설 요런 것들이 인제 나오고 있으니 이 중국도 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중에 인제 우리 개혁 개방 이후에 등소평이 그렇죠. 이 선전에 가면은 지금은 아닙니다만 예전엔 지하철역 제일 끝에 그러니까 이 세계지창 이라는 공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중국 경제특구 선전 경제특구를 만들면서 제일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 이 소수민족의 이탈, 독립을 매우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세계지창 이 공원을 만든 의미 자체가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이 다양한 56개 소수민족 모두의 어떤 통합 이 부분을 제일 우려하고 제일 신경 써서 경제 개방을 했어요 처음에 개방을 할 때부터. 자, 그래 가지고 이거에 대한 이 중국 정부의 베이징 정부의 불안감이 있겠죠. 이걸 계속 일본에서 자극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봐라. 이 북경에도 고구려 지명이 남아 있고 뭐 백제 지명도 남아 있고 요렇게 뭔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계속 뻐꾸기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인제 지금은 일반화가 되어 있는 동북공정
고구려도 중국 역사, 이 몽골도 중국 역사 뭐 요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당시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분위기였었어요. 이 씨알도 안 먹히는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역사계에서 이 고민이 좀 많았었습니다. 여러모로. 근데 중국 정부 관리가 요러한 이 고민을 토로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이 술 먹고 얘기하면서 요런 일이 좀 있었는데 요러한 이유로 해서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중국의 동북공정은 단지 이게 2000 년대 이전에만 해도 도저히 중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주장이었어요. 힘든 주장이었었고 분위기 자체도 그랬었고 이 이름만 하면 정신병자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근데 계속해서 이 일본에서 이러한 부추김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다가 2000 년대 한 중반 넘어서 2000 년대 2000 한 7년 정도 되겠죠. 6 년, 7년 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이때부터 급속도로 이 중국 정부도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인제 그 동북공정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 동북공정만 시작한 건 아니고 이 동북공정이 사실은 핵심인데 요거를 하도 말 같지 않은 소리다 보니까 인제 그 여러 가지 인제 그 역사관을 만들게 되면서 뭐 선안공정도 하고 뭐 서북공정도 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제 그 발표를 해요. 처음에는 다 어이가 없죠. 뭐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렇게 했었었는데 이게 "너무 억지스러운 내용 아니냐? 어떻게 그 고구려 역사나 그 뭐 몽골의 역사가 이 중국의 역사가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이 어이없는 반응들을 처음 받았는데 이 거짓말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 진실처럼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거의 뭐 중국 내에서는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고 지금 뭐 한복도 뭐 중국 건 뭐 이런 얘기하고 주장을 황당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의심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뭐 이 대륙 뭐 백제설, 대륙 고구려설 요런 것들이 왜 지금 나오느냐 요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역사 공작을 해 가지고 중국과 한국을 이간질하려는 일본의 관계가 아니냐. 이관계. 요렇게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지금 이 지명이 있었던 내용 자체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들이 그렇게 싸울 내용들 아니 그 이 90 년대 나왔었는데 그럼 그때는 왜 가만뒀겠습니까? 지금 이 동북공정 자체가 이 중국이 사실은 처음부터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일본에 사실상 그 동북정정 시나리오를 일본이 만들어 줬지. 일본의 역사학계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등 떠밀려서 이 중국의 이 중앙 이 집권자들은 이거를 받아들이게 됐고 추진을 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두 번째 이러한 일본의 관계, 일본의 공작 스타일은 국가기관이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실상 준국가기관 그 일본 우익들이 있어요. 우익 단체. 얘네들이 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단에서 여러 가지 인제 그 회사들을 가지고서 이 국제 공작을 하는데 이 중에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해외 댓글 공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일 대표적인 부분들이 그 각 나라에 공작하는 나라의 역사 관련된 사람들하고 기자, 언론사 여기를 포섭을 해 가지고 자금으로 그래서 그 자기들의 국제 공작을 해요. 그런데 이 공작을 할 때 절대 "일본 사랑해요." 요렇게 공작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간질을 시키거나 이 반일 민족주의로 선동을 해 가지고 스스로 죽게 만드는 이런 아주 교묘한 공작을 합니다. 절대 "일본 사랑해 주세요." 이런 공작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요러한 특징들이 있는데 벌써 지금 오늘 대륙 백제설 너무 스타일이 같지 않습니까? 원래 98% 공작을 할 때는 98% 진실에다가 2% MSG를 쳐요. 그런데 지금 이 MSG라는 게 그렇죠. 우리 진수성찬 잔치상을 차려 놓고 거기다가 분무기로 똥물 한 2% 칙칙 뿌리면 그게 잔치상입니까? 이 똥물입니까? 자 이런 것들이거든요. 지금 이 사실 자체는 거짓말은 아닌데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의도가 뭐냐? 지금 이간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 전형적인 일본 우익 집단의 그 공작 방식이거든요, 지금 이게. 요거랑도 겹치고 지금 이
중국의 대응 논리로 나왔다는 이 지금 그 김오림이라는 저자도 이 중국의 베이징 중앙 언론사 출신 언론사 재직 중에 있는 한말 공산당원이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2012년도면 이 시진핑 집권할 때거든요. 아니, 그렇죠. 이 좀 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뭔가 그 국제 공작상에 뭐 이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이런 책을 출간을 하지, 언론사에 그 한마디로 공산당원인데 이러한 현직 공산당원이 아무 의도도 없이 이런 거를 만든다? 그리고 언론 역사, 이거는 이 일본 우익단체 재단들의 대표적인 이 공작 대상들이거든요.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원래 사실 자체는 맞는 거지만 지금 이것을 만드는 것들은 지금 이 중국과 한국을 이간질하려는 이간계의 일환이다. 이게 저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다가는 이제 그 동북공정, 이 모든 게 다 이 중국 거야. 그래 가지고 고구려도 중국 거, 한반도 전체가 이 그 중국의 속국이야. 요렇게 하게 만들었고, 이 한국에다가는 이 너의 그 조상 땅은 원래 그 중원에 있었어. 그래서 결국은 니들 둘이 싸워라. 싸워서 이기는 편 우리 편. 지금 이거 지금 작업한 거 아니냐? 요런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역사 학자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 경고의 메시지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대사를 연구를 할 때 이 일본의 관계, 이관계죠. 요거에 관여가 될 내용이 있을까 항상 의심을 좀 해 주시라는 이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려요. 지금도 뭐 인제 그 식민 사학자가 뭐 그 식민 역사학자들 때문에 인제 그 우리나라 고대 역사를 잃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반대로 이러한 이 일본의 관계, 이관계에 속아서 이 민족 또는 국가 간의 분열, 요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한때 좀 얘기하다가 요즘은 쭉 수그러들었는데, 이 대조선 어 한국이 뭐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다. 아무런 근거를 제시할 수 없고 이러한 황당한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이거 저 일본에서 지금 이 뿌린 걸로 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얘네들이 공작 스타일이 이래요. 지금 예전에 우리나라 그 뭐 방송국에서도 뭐 후쿠시마 원전 뭐 오염수야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국제사회에 제소를 하자. 국제사회에 나가서 항의를 하자. 제가 이 해당 영상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 이 해양 이 재처리 된 오염, 이 재처리 수가 이 저 뭐야 이 그 우리나라에 이미 2011 년도에 그 후쿠시마 오염수 사건이 터졌죠. 터져 가지고 원액이 나왔습니다. 재처리수도 아니고 원액이 나왔는데, 이 뒤로 10년 동안 한반도 주변에 이 핵 그 방사능 이 수치에 변화가 없어요. 즉 그 우리가 이 방사능 오염수 뭐 배출하면 위험하다 하려면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도 없어. 또 피해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피해 사실도 없어요. 방사능 수치 자체가 변화가 없는데 뭐. 그리고 이러한 사례도 없어. 어. 지금 과학적으로 그 저 이 국제기구에서 확인했죠. 무해하다라고 근거했고, 이 방사능 오염수 배출은 합법입니다, 합법. 합법 행위에 이 그 우리나라 피해 사실을 주장할 근거도 없고 그리고 그러한 사례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나가 가지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자. 일본 원전 오염수 유출을 그 막자. 배출을 막자. 이거를 선동을 하자. 자, 이게 뭐겠습니까? 반일 민족주의로 선동해 가지고 국제 사회에 나가서 어거지 써 가지고 "너 혼자 고립되라." 이 공작 제일 대표적인 일본 그 공작 스타일이거든요. 한마디로 이 매국노들한테 이 얘네들이 주로 부르짖는 게 반일이거든. 근데 사실은 얘네들 일본 공작원들입니다. 그 진짜 친일파들이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래서 일본의 이 간첩들이 우리나라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그 대조선 부분도 그렇고, 이 일본에서 요러한 공작을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죠. 모의를 해 가지고 퍼뜨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 내용이, 이런 황당한 내용들이 결국 한국에서 누군가는 또 주장을 하고 요것도 인제 갖다 퍼뜨린다고 또. "이 한국인이 봐라. 요런 거 주장을 했지 않느냐."
요렇게 해 가지고 어느 순간 보면은 이거 만든 애들은 일본 우익 교활한 우익 공작 하는 애들인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 한국인의 주장이 돼 버려요. 한마디로 인제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어 버리는 거지. 요런 형태가 좀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일본 공작 스타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2000 년대 중반 이전에만 해도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동북공정 굉장히 꺼려했었습니다. 이런 주장은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만 중국 정부에서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꺼렸고 좀 얘기하기 좀 뭐한. 왜냐하면 당장 본인들 나라 주민부터 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들인데 고구려가 어떻게 중국 역사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인제 관철을 시켰고 요거 일본이 작업을 했다. 지금 대조선 문제도 이 "일본 애들이 공작을 친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대륙 백제 대륙 고구 이 주 중원 고구려설 이 부분도 지금 이 내용 자체는 사실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오래전에 이러한 정치적인 내용들이 엮이지 않았을 때 이미 90 년도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근데 요걸 가지고서 인제 얘네들이 각색을 해 가지고 이간질을 위한 이 방법으로 얘네들이 삼은 거 아니냐, 요러한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쪽에 관련된 분들은 항상 일본 애들의 국제 공작이 아닐까 항상 의심을 하면서 좀 이 요러한 이 연구들을 좀 진행해 달라는 이 말씀을 좀 드려요. 지금 상황에서 인제 중국 대륙 백제설, 대륙 고구려설 막 주장해 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이 고토수복, 만주 고토수복 이거잖아요. 결국 싸워야지 뭐. 그래서 결국은 이간질 하는 형태로 귀결이 될 거라면은 요 부분은 좀 많이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또한 이 지난 시간에도 잠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우리 이 김정인 박사가 그런 주장을 좀 하죠. 이 "애국자다." 또는 이 "친미주의야." 어. "반중을 했어." 이런 얘기를 요즘 한참 예전에는 문재인 친중 매국노라고 그렇게 물고 뜯고 난리를 치더니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자, 이 예전에 그렇죠. 이 상케이 지국장이 저 얘기를 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딸이 고쿠식한 대학에 유학했다. 이 와세다나 이 게이오나 여러 명문대 외국인 학생들은 입학하기 좀 쉽죠. 요런 이 유명 대학 다 놔두고 우리나라에선 취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을 이 고쿠시칸 대학을 유학을 했다. 요러한 내용을 폭로를 했죠. 그리고 이 과거 인제 주한 이 일본 대사죠. 친한파 이 대사 이 무토 마사토시 이분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은 고종의 환생을 보는 것 같다." 이 무슨 의미인지 그 많은 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 김정민 박사는 이게 뭔 얘기인지 알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우리가 신라 연구를 한다. 제가 저런 생각을 했어요. 이 우리나라 역사학계 재야 사학계 사람들이 국제 공작에 대해서 너무 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걸 추진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게 신라 연구가 되겠나? 당연히 가야로 빠지지. 가야 연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 호의적인 이 적대적인 인수합병도 아니고 호의적인 우호적 인수합병을 해서 그렇죠. 김윤신 장군이 공신이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우호적으로 이 합병된 가야사를 따로 연구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뻔한 거거든. 근데 당연히 처음에 요렇게 요런 걸로 낚시질하고 된 다음에는 얘네들이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임나 일본부지. 그래서 요러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과정들을 좀 보면서 나중에 인제 요게 '문재인 대통령이 뒤통수를 쳤다.' 이래 가지고 인제 많은 역사 학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걸 제가 보고서 '아, 이 역사학자들이 좀 너무 좀 순진하다.' 국제 공작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지금 일본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일본 국제 공작 단체들은 재단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제일 먼저 접근하는 데가 언론 그리고 역사예요.
그래서 요런 쪽에 이 역사 쪽 언론 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러한 국제 공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인지를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러한 내용들도 지금 제가 얘기를 하니까 좀 시각이 좀 색달라지죠. 그래서 항상 그 누가 지금 요러한 주장을 했을 때 이익을 보는가? 이게 일본 우익들의 관계가 아니냐? 요러한 의심을 항상 좀 해 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자, 그래서 이 대륙 백제설 이 북경 고구려설에 대한 이 저의 그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본 이 음모, 제모, 이 탈모론적 이 의심을 좀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건대 역사를 이 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어차피 뭐 역사학자는 아닙니다만, 이 역사를 다루시는 분들은 항상 그 일본 우익 재단의 관계, 이관계, 그리고 국제 공작에 대해서 항상 좀 염두를 하고 이게 공작의 일환이 아닐까 의심하는 그런 자세를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 제안을 좀 드립니다.